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붙들고 다듬는 손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봄이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사람의 눈이 세상을 보고 사람의 손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도 모두 하늘의 깊은 이치와 자비로운 기운이 스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 인간 세상이 아직 지금처럼 질서를 갖추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졌으나 바르게 보지 못했고 손을 가졌으나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분명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건만 정작 보아야 할 진실은 보지 못했고 분명 두 손으로 일하고 움직이건만 정작 해야 할 바른 일은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 있어도 남의 허물만 보았고 어떤 이는 손이 있어도 남을 돕기보다 제 욕심만 움켜쥐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오해를 크게 키워 다툼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제 손으로 지은 일을 제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해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길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굽어보던 보살들은 이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문제를 맡고 있던 보살이 있었으니 바로 천수천안 보살이었습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이름 그대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닌 자비의 보살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고 1000개의 손으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 분. 어느 한 사람의 슬픔도 놓치지 않고 어느 한 존재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천수관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천수천안관제보살이라 부르기도 하며 또 1000개의 자비로운 눈과 손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하여 대비관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천수천안 보살이 맡은 일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로 보도록 눈의 기운을 다스리고 인간이 세상을 올바르게 움직이도록 손의 기운을 보듬는 일, 이것은 단순히 눈알과 손가락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무엇을 만지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 보는 것과 행하는 것, 판단과 실천, 마음과 행동을 조화롭게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빛이 삐뚤어지면 세상을 빗뚤게 읽게 되고 한 사람의 손길이 어긋나면 그 손끝에서 비롯된 작은 실수가 가정과 마을 때로는 세상 전체의 혼란으로 번질 수도 있었으니 천수천안 보살의 책임은 실로 막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너무 넓고 중생의 수는 너무 많았으며 마음의 모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지나치게 차갑게 보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쉽게 믿었으며 누군가는 손이 빠르되 마음이 따르지 못했고 누군가는 뜻은 선하나 행동이 늦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했습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늘의 작업장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갓 태어날 생명의 눈이 준비되고 있었고 어느 쪽에서는 한 인간이 평생 써야 할 손의 기운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1000개의 눈이 동시에 중생을 살피고 1000개의 손이 동시에 중생을 돌보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장엄한 우주의 공방과도 같았습니다. 하늘 궁전 깊은 곳에는 빛으로 된 실들이 끝없이 엮이고 있었고 보살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한 사람의 시선과 한 사람의 손끝에 깃들 운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비로운 보살이라도 맡은 일이 너무 크고 넓으면 한순간에 어긋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천수천안 보살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순간적인 실수로 인간들의 눈과 손을 만들어줄 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급한 손을,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완고한 눈을, 어떤 이들에게는 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시선을, 어떤 이들에게는 옳음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손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에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잘 보면서 속뜻은 놓쳤고 남의 잘못은 예리하게 알아보면서 제 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손은 점점 바빠졌지만 그 손이 향하는 방향은 꼭 바르지만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어딘가 허망했고 많이 쥐고도 만족을 몰랐으며 남을 붙드는 손보다 자기 욕심을 움켜쥐는 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고도 오해하고 움직여도 어긋나고 노력해도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바깥으로만 손을 뻗었고 정작 자기 마음속을 바로 바라보는 눈은 흐려져 갔습니다. 천수천안보살은 이 모든 일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혼란이라 생각한 보살은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중생이 그릇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릇된 손으로 삶을 만지게 된 데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 그 눈을 바로잡고 그 손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하여 천수천안보살은 하늘에서만 중생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보살이 택한 형상이 바로 소였습니다. 왜 하필 소였을까요? 세상에는 날쌔고 화려한 짐승도 많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끄는 동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천수천안보살은 그 누구보다도 묵직하고 그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강하며 그 누구보다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존재, 바로 소의 모습을 택했습니다. 소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서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걷는 그 걸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진창길이든 자갈길이든 찬바람 부는 겨울 들판이든 소는 말없이 제 길을 걸어갑니다. 넘어야 할 밭이 있으면 밭을 갈고 실어야 할 짐이 있으면 짐을 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오면 성급히 날뛰지 않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천수천안보살은 바로 그 힘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의 눈과 손이 어긋났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단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바꾸는 일은 오래 걸리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일은 더 오래 걸립니다. 한마디 꾸짖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밭을 갈 듯 돌밭을 일구듯 굳은 흙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들듯 끈기와 인내로 다스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소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눈을 바로 보게 하고 인간의 잘못된 손을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어 가장 묵직하고 가장 성실한 짐승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보살을 사람들은 소신, 곧 우신이라 하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소신이 처음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저 한 마리 소가 들판에 나타난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누런 빛을 띤 큰 몸집, 깊고 맑은 눈,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고요한 기운. 그러나 그 눈빛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개의 눈을 거두어 한 쌍의 눈에 담아놓은 듯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어깨와 단단한 다리는 1000개의 손이 하던 일을 대신하듯 묵묵히 세상의 짐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면 소는 그 앞에 조용히 서서 길을 막았고 누군가 성급한 손으로 이를 그르치려 하면 소는 느린 걸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누군가 남의 허물을 먼저 보려 할 때면 소는 그 깊은 눈으로 먼저 너 자신의 마음을 보라 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주었고 누군가 제 손으로 만든 문제에 휘말려 허우적거리면 소는 묵직한 숨결로 급할수록 천천히 흔들릴수록 단단이라는 이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소신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침보다 본보기로 인간 세상을 바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소띠에는 특별한 상징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띠는 12간지 가운데 두 번째 띠, 곧 축년생입니다. 첫 번째가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그 시작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다지고 모양을 잡아가는 자리입니다. 축은 초목이 땅속에서 이미 싹을 틔웠으나 아직 똑바로 솟아오르지 못하고
끈처럼 구불구불 몸을 말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의 출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세상에 환히 드러나지는 않은 때입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땅 아래에서는 이미 생명이 움직이고 있고 얼어붙은 흙 밑에서는 이미 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축의 기운은 바로 그 순간을 상징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 조용하지만 가장 중대한 변화가 무르익는 단계. 겉으로는 침묵 같지만 속으로는 생명의 힘이 뚜렷이 자라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행으로 보자면 솟띠는 토에 해당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씨앗도 품고 물도 머금고 뿌리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떠받칩니다. 겉으로는 말이 없어 보여도 실은 가장 많은 것을 견디고 가장 많은 것을 길러내는 것이 흙입니다. 또 음양으로는 음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은 약함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음, 안으로 품음, 조용히 축적함의 힘입니다. 양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라면 음은 안으로 다져 깊이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솟띠는 소란스럽게 자기 존재를 알리기보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솟띠를 겨울의 마지막 깊은 숨결과도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축토는 1년 중 가장 차갑고도 엄중한 절기인 대안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추위의 끝입니다. 그 끝은 단지 차갑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고 이제 더 견뎌야 할 시간도 많지 않으며 머지않아 새로운 계절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안이 지나면 곧 입춘이 옵니다. 아직 공기는 차갑고 들판은 메말라 보이고 나무는 앙상하지만 우주는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겨울인 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봄으로 몸을 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솟띠와 닮았습니다. 솟띠는 한 해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한순간 화려하게 빛나는 존재라기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 다음 계절을 위해 묵묵히 바닥을 다지는 존재입니다. 손으로 끈을 꼬아 매듭을 짓듯 흩어진 것을 정리하고 느슨한 것을 조여 묶고 무너질 듯한 것을 다시 붙들어 세우는 힘. 그것이 바로 축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솟띠의 걸음은 빠르지 않아도 허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은 자꾸 옆으로 새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확실하기에 결국 가장 오래 가고 결국 가장 멀리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모습을 두고 황소고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집은 단순한 완고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 남들이 포기할 때도 끝까지 버티는 힘, 눈앞의 유혹보다 자기 원칙을 지키는 마음. 그런 성질이 있기에 소는 끝내 제 밭을 갈고 끝내 제 길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솟띠생의 성격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대체로 우직하고 믿음직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말을 꾸미는 재주는 적을지 몰라도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솟띠생에게 쉽게 중요한 일을 맡기곤 합니다. 저 사람은 느려 보여도 결국 해낸다. 말은 많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한번 약속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런 평가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솟띠생은 자기 삶에서 신뢰라는 단단한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대체로 마음이 좋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상대가 흥분해 있어도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먼저 충분히 듣고 난 뒤 자기 생각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묵직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온순함을 나약함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솟띠의 조용함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없이 참아도 정말 아니다 싶은 순간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자기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을 정하면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강인한 내면은 놀랍게도 웅변가의 힘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과묵한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남보다 더 또렷하게 핵심을 짚고 더 강하게 자기 뜻을 말해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띠는 무슨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이라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대충 해놓고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부분까지 챙기고 남들이 안 보는 곳까지 손을 대며 끝내 스스로 납득할 만한 마무리를 보려 합니다. 이 때문에 소띠생은 단기간에 화려하게 치고 나가는 타입이라기보다 시간이 갈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둔해 보였던 사람이 몇 년 뒤 가장 높은 신뢰를 얻고 처음엔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자리를 지키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참고 너무 오래 견디며 자기 속마음을 제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상처를 삼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만큼 남의 일까지 자기 짐처럼 짊어지려 하다가 혼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소고집은 장점인 동시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힘은 대단하지만 때로는 그 원칙이 지나치게 단단해져 새로운 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띠가 진정으로 성숙해질수록 그 고집은 점차 완고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념으로 바뀝니다. 즉, 무조건 자기 말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도 흔들리지 않을 것과 듣고 나서 유연하게 바꿔야 할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띠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무겁지만 믿음직하며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힘. 어쩌면 천수천안보살이 소의 형상으로 내려온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천개의 눈은 단지 많이 보는 힘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천개의 손은 단지 많이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옳은지를 아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눈과 손이 인간 세상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결국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묵묵히 끝까지 해내는 힘, 곧 소의 기운입니다. 눈이 있어도 참고 보지 못하면 소용없고 손이 있어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띠의 상징은 단순히 성실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 삐뚤어진 시선을 고치며 흩어진 삶을 다시 매듭짓는 힘입니다. 그래서 소띠란 단지 느린 띠가 아닙니다. 겉으로 조용할 뿐 내면에서는 이미 계절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는 띠입니다. 겨울의 끝에서 봄의 문을 열고 혼란의 끝에서 질서를 세우며 잘못된 눈과 손을 바로잡아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존재. 바로 그것이 12간지 두 번째 문을 지키는 띠, 축년생 소띠가 품은 깊고도 엄숙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이 너무 성급해지고 너무 쉽게 보고 너무 함부로 손을 뻗고 있을 때 천수천안보살의 소신은 조용히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두르지 말아라. 똑바로 보아라. 바르게 움직여라. 그리고 끝까지 해내어라. 그 느린 걸음 속에 담긴 가르침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비로소 겨울 끝에 진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